방금 소개를 받은 정우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 활동을, 글로벌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저 나름대로 이 해외의 그 종합상사의 활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그 전략 관련돼서 이제 삼성물산이 어떤 회사인지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에는 종합상사하고 건설,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주로 이 상사, 종합상사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건설하고 유통은 유통 국내고 건설도 국내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물론 활동 자체는 글로벌 활동이 다 같이 있지만 이 종합상사가 80%가 해외에서 마케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상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 전체는 임직원이 약 6,300명, 이제 해외에 한 2,016명이 있습니다. 또 해외 네트워크는 사무실이 76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42개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전체 매출은 9조 6천억 원, 총 자산은 8조 3천억 원이 됩니다. 종합상사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이 화학 제품, 또 기계 설비, 브랜드 수출, 또 철강 제품의 수출입, 또 자원이나 금속, 자원이면 뭐 석유, 가스, 석탄, 비철, 금속 이런 이 품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자 재료나 부품 소재, 또 IT 기기, 또 생활 물자 이런 등등의 품목들이 있습니다. 건설은 건축이 있죠. 요게 이제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라는 국영 석유 회사가 이제 이 발주한 그 말레이시아의 이 굉장히 높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최근에 여기보다 이제 더 큰 거를 두바이에 시작을 했습니다. 두바이에 버즈 두바이라 그래가지고 160층짜리 또 700m가 넘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런 건축물을 지금 수주를 받아서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동에 갈 기회가 있으면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토목도 하는데요. 요건 이제 영종대교죠. 우리 인천공항 가는데 영종대교를 우리 삼성건설에서 건축을 했고, 또 브랜드도 합니다. 해외 국내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하고 있고, 주택도 여기 타워 팰리스가 나와 있습니다. 레미안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현재 7년 동안 계속해서 국가 고객 만족 1위를 차지한 그런 아주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이라 그러면은 삼성프라자라는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분당에.
그 백화점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규모가 크지 않고 주로 이제 백화점이 이제 규모가 큽니다. 이것 말고도 원래 유통에는 홈플러스라 그래서 디스카운트 스토어를 우리가 진출했다가 97년도에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이 홈플러스는 그 영국의 테스코라는 유통 체인업에 우리가 합작으로 일부 지분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코가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유통은 당초에는 디스카운트 이마트 이런 디스카운트 스토어를 우리가 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그 당시에 이제 자산을 팔고 지금 이제 백화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거는 건설하고 유통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하고 유통에 각각 하는 일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상사, 그럼 종합 상사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종합상사가 우리나라에 언제 생겼느냐, 또 종합상사의 환경은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상사업의 개념은 또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상사의 상품은 뭔지, 핵심 사업 모델은 뭔지, 상사의 인재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상사라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물산을 위시해서 대우도 있고 현대종합상사, 쌍용, 효성, SK, LG 이렇게 종합상사가 있었습니다. 종합상사라 그러면 보통 대학생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를 제가 들어보면은 품목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종합상사라 그러면 품목이 많고 해외에 많은 네트워크가 있고 무역으로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역하는 회사로서 이제 발족을 한 거는 맞죠. 근데 지금은 무역이 이제 종합상사에서 제조업체로 넘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저 삼성전자 그러면 무역을 전부 삼성전자가 다 합니다. 종합상사들은 무역에서는 제조업체들이 이제 무역 기능을 가져갔고, 이제 무역이 없이 과연 남은 게 뭐냐 하는 이제 문제에 봉착돼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아마 종합상사는 해외에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국제화된 인력을 가지고 무역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종합상사가 무역 기능으로 시작을 했는데 무역 기능을 제조업체가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면 종합상사는 무엇을 가지고 현재 업무 영역을 잘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일본의 종합상사는 1800년대 후반에 무역으로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설립 목적을 보면 근대 국가의 건설을 위한 수출을 늘리고 해외 기술 설비를 도입하고 원재료를 수입하고 이렇게 일본은 종합상사가 1800년대에 발족이 됐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1800년대 일본의 종합상사 그러면은 일본 국내에 도매업을 다 쥐고 있었어요. 그 도매업의 기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1800년대에 수입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수출진흥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일본의 종합상사 탄생은 1800년도에 수입을 해오는 이런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수출 쪽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일본 종합상사는 결국 그 시장이라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에는 일본 시장이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원료를 수입해 들여와 가지고 이제 국내 시장에 팔기도 하고 또 국내에 지분 첨예해서 투자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업 영역을 유지하는데 3분의 2가 일본 국내 시장에다가 이렇게 파는 업무를 주로 한다. 근데 이제 우리는 75년에 이제 종합무역상사가 이제 삼성물산이 우리나라에서 제1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1975년도에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보면은 1인당 GDP가요, 얼마냐면 600불 됐어요. 지금 우린 14,000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4,000불에 600불이면은, 20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그 당시에 한 2억 2천만 불 했어요. 1년 동안에. 지금 우리나라 수출액이 한 2,540억 불 정도 되죠. 그러니까 2억 불 뿐이 수출을 못하고, 우리나라가 이 2억 불 수출해서 2,500억 불 수출 오기까지 많은 중화학공업도 육성을 하고, 많은 섬유 경공업도 육성하고, 지금 전자공업이 지금은 이 수출의 한 40%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많이 육성이 된 겁니다. 조선업도 나오고, 철강, 포스코 같은 철강 회사도 탄생이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제품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각 제조회사들도 마케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인터넷도 없고, 지금 국제전화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자기가 제조하는 물건을 해외에 팔려고 해도 상대방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름도 없는 한국 그 아시아 어디 있는 나라인데 하는 정도고,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져서 어디 가서 얘기해도 알아주지만은, 해외 출장도 못 가고, 해외 출장도 거의 제조업체에서는 못 갔습니다. 그 당시에. 75년도 정도 되면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가 이제 제품들 생산한 거 해외 시장 개척을 하려니까 아주 그냥 해외 시장 수출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게 종합무역상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삼성물산이 1호로 지정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종합무역상사는 국내에 기반이 없어요. 우리는 일본 종합상사 미쯔비시, 미쓰이 이런 데는 국내가 아까 제가 3분의 2라고 그랬죠. 우리는 100%가 해외에다 파는 겁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이 뿌리가 없이 시작을 한 거죠. 해외 시장 개척에. 그래서 보면 이제 75년에 수출 중심의 시장 개척,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합상사한테 각종 인센티브를 줬어요, 정부가. 인센티브가 없이 누가 힘든 남의 제조업체 제품을 수출하는 업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센티브가 그 당시에 수출 금융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LC 아시죠? 이 해외 바이어가 LC를 열면 그 LC를 이제 삼성물산이 LC를 받지 않습니까? LC를 받으면은 그 LC를 은행에다가 제출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을 굉장히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시중금리가 15% 내지 19%였어요. 지금은 시중금리가 싸지만, 그거를 우리가 수출 신용장을 가져가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7%에서 9% 정도의 낮은 금리로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낮은 금리로 빌린 돈 가지고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게끔 그런 이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상사들한테 그런 인센티브도 줬었다 하는 게 이제 뭐 옛날 얘기죠.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나오다가 90년대에 들어와서 제조업체 독자적인 해외 판매망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70년대부터 각 기업들이 제조한 거는 이제 종합상사가 뭐 열심히 팔았지만 이제 거래선도 자꾸 알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 무역하는 거는 제조업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독자적인 해외 판매망이 구축이 되면서 종합상사의 역할이 축소되는 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7년에 우리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재무제표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되고 투명성 및 수익성을 요구하고 또 동남아시아의 이 경제가 동반 침체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교육 조건이 아주 나빠지고. 그래서 이제 2000년대에 되면서 이게 종합상사가 이제 이 살 길을 다시 찾자. 2000년대 이후에 종합상사들이 이제 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이런 아주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품목을 수출하는 이런 종합상사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그동안에 이제 해외 시장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하게 된 겁니다. 종합상사의 수출 비중을 보면은 1980년에는 전체가 175억 불 수출할 때 34%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2004년에 2,538억 불 수출했는데 종합상사는 8%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각 이 계열 회사들이 제품 만들어내면 그 수출을 대행을 전부 종합상사가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 대행이라고 불러요. 그 대행 액수가 많아서 저런 현상이 나온 거고 실제로는 독자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하는 그거는 굉장히 적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8%로 떨어졌다. 이미 이제 종합상사가 대한민국의 수출을 견인하는 이런 75년도 당시에 이 역할하고 많이 변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종합상사는 어떤 상품을 가지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느냐. 이제 여러분들 느끼시기도 수출은 다 제조업체가 하고 할 일이 없는데 그럼 종합상사가 그럼 뭐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외에 70여 군데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42개 국가에 진출을 해 있느냐 하는 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학교에 다니실 때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데도 어떤 공부가 필요하냐 이런 것도 다 직결이 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 종합상사는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제조업체가 제품을 만들어내면 그 만들어낸 제품을 최종 수요거까지 전달하는 유통의 과정의 일부를 종합상사가 맡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과정에 무역이라는 걸 맡았다가 지금은 무역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 제품이 생산이 되면은 그 제품을 운송을 해가지고 배로 싣고 가서 현지에 가서 통관을 하고 또 다시 운송을 하고 보관을 했다가 최종 수요가한테 줘야 된단 말이죠. 이런 과정 가운데 전 과정에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일부만 참여하든지 부가가치를 인정받는 분야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영역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부가가치를 제조업체나 최종 수요가가 인정하는 부가가치를 받을 때에 그 사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덕방을 예를 들어 보시죠. 복덕방이 내가 집을 팔 때 지금도 전부 공인중개사 그 복덕방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단순한 거죠. 집을 팔겠다는 사람하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충분히 사고 팔고 하는 그거는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어요. 개인들도. 그런데 지금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우리가 어디를 다녀가도 많죠.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어디 가나. 뭐 주상복합이나 뭐 상가 1층은 전부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아요. 그럼 이게 아주 간단한 중개, 집이나 땅이나 이런 거에 중개를 하는 건데 왜 그렇게 공인중개사가 많으냐 이거죠. 단순한 건데. 그럼 우리가 보통 집을 사고 팔 때 제가 수요가를 찾아서 매일 인터넷에 들어가서 애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파는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다른 지역하고 비해서 내가 지금 싸게 파는 건지 비싸게 파는 건지도 궁금하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혼자서 그 모든 정보를 알아가지고 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많은 주택이나 토지가 거래가 되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종합상사가 지금 해외 시장에서 하는 일은 이 부가가치를 고객들이 인정해줘야 된다 이거죠. 집을 파는 사람이나 집을 사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인정하듯이 우리 종합상사의 업의 영역을 그 해외에 있는 그 바이어나 셀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과연 뭐냐? 그건 이제 이 제조업이 아닌 상태에서 그걸 우리가 얘기할 때 서비스라고 광의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서비스도 단순한 서비스로 되는 게 아니고 복합 서비스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단순한 서비스는 잘 안 되고 복합 서비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종합상사 우리 회사의 경우에 이게 종합상사마다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이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 삼성물산만 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이 한 100개 돼요. 중분류 하면 한 100개 되고 소분류까지 가면 한 250개가 돼요. 왜냐하면 품목이 많으니까. 품목이 많고 다기능으로 엮여진 서비스라기 때문에 이 소분류로 가면 한 250개, 중분류 정도 되면 한 100개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도표가 좀 너무 요약을 해서 힘들게 느낄지 모르는데 비즈니스 기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라고 했죠. 기능. 그러니까 비즈니스 기반하고 기능하고를 이게 엮는 거예요. 어떤 거는요, 뭐 글로벌 네트워크에다가 마케팅력만 합쳐서 해도 돼요. 이건 단순 무역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력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만 결합을 하면은 그건 단순한 중개 무역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또 금융을 제공하는 게 있고 금융 제공하고 그 다음에 뭐 이 네트워크하고 금융하고 물류하고 이 세 개를 합쳐서 또 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가 있고 또 여기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업 영역을 구축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 두 개를 콤바인을 시켜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최종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게 상사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조금 이게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삼성
브랜드다. 이건 이제 신뢰도죠. 삼성 브랜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삼성물산의 명함을 갖고 무슨 물건이나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외를 돌아다녀서 전 세계 어느 기업에 이메일을 치든지 약속을 했을 때 우리는 다 만나줍니다. 이제 뭐 삼성물산에 다니는 아무개인데 이런 거로 인해서 만나서 상담을 하고 싶으니까 좀 만나주시겠습니까? 그럼 다 만나줘요. 그만큼 전 세계 시장에서 신뢰도가 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삼성물산을 그만두고 자연인이 돼가지고 정 아무개인데 내가 이런 일로 귀사를 방문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안 만나준다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어도 안 만나줘요. 삼성이라는 신뢰,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만나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그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종종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가 있죠.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게 아까 뭐 76군데에 전부 저 세계에 이렇게 지점 인력이 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이 서로 네트워킹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데하고 B라는 지점하고 서로 연결도 되고 A, B, C가 다 연결되기도 하고 이게 전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굉장히 원활하게 교류가 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네트워크가 없는 사람은 어디 출장을 가려고 해도 어렵죠. 이게 뭐 공항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뭐 어느 기업이 가장 뭐 우리하고 적합한 파트너인지 이런 거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도 해외 나가면은 엄청나게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가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데는. 그게 이제 기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재산이 또 있어요. 회사에 뭐 1975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무역 거래하면서 이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느 기업은 좋고 어느 기업 나쁘고, 또 우리가 실패한 게 뭐고 성공한 게 뭐고 이런 모든 정보가 회사의 소프트로 다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굉장히 유리한 남보다 훨씬 앞선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인재가 있습니다. 인재는 이제 입사해가지고 10년, 15년 그 한 우물을 판 사람들이 많이 이 다품목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거래선들도 뭐 우리 회사만 해도 거래선이 10,000개 정도 되니까 거래선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이거예요. 거래선들하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이미 깔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회사면 이런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브랜드를 중시하는 게 최근에 브랜드가 엄청나게 상품 가치가 있잖아요. 그 브랜드 가치라는 게 그래서 브랜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삼성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물론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지만 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국제사회에 나가서 그 엉뚱한 짓거리 하지 않고 뭐 신용을 잃는 행동을 하지 않고 뭐 환경에도 환경 입법에도 잘 지키고 그다음에 그 나라 법규도 잘 지키고 이러는 게 우리 그 자산인 이런 이 신뢰도 이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이런 게 이제 하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뭐 마케팅력이다, IT 관련이다, 물류다, 투자다, 금융 제공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여기 금융 제공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금융 제공이 뭔가. 예를 들어서요. 아프리카에 우리가 이제 일을 좀 했지만 아프리카 정부가 뭐 정유공장을 하나 짓고 싶다 이거죠. 그럼 정유공장을 져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정유공장은 짓고 싶다 이거예요. 그 나라의 신용등급으로 와서는 누구 어느 은행이 돈을 빌려주질 않아요. 그러면 정유공장을 짓고 싶어도 못 짓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그런 정보를 알았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그 나라 정부를 찾아가서 자 우리가 돈을 우리 회사의 신용을 삼성물산의 신용을 이용해서 정유공장 짓는 자금을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공장 건설해 주겠다. 그 대신 공장 건설하는 거는 뭐 우리가 이 건설업체도 지정을 하고 또 설계업체도 지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정부는 돈이 없고 공장을 짓고 싶고 우리는 공장을 질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담보로 해서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해서 진다 이거죠. 이건 일반이나 이 일부 국가 신용도가 없는 국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금융력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용어도 하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여러 가지 금융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을 우리가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활용을 하면 그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해외에서의 그 브랜드 수출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제 이게 이제 서비스 기능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그 수출만 하고 할 때는 저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75년대에 노력한 게 이겁니다. 계속 이 글로벌 네트워크 늘려나가는 거. 이거를 막 늘리고, 그 다음에 마케팅 하는 거, 그 거래선 찾아가지고 한국에서 나오는 상품, 우리 이제 옷 좀 사달라. 이런 거 한 거예요. 거기에 75년도 이후로 이렇게 바뀌어간 거죠. 이렇게 쭉.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은, 과거에 이제 수입, 수출, 상국간, 이렇게 되죠. 우리 주로 수출입니다. 주정이 과거에. 수출을 하고, 또 수입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국간 거래, 중국에서 사서 미국에 파는 거, 또 이 동남아에서 사서 일본에 판다든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국간 거래들을 한 게 이제 과거 주정했다면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많은 업이 생겨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자원 개발, 이걸 석유 탐사나 가스전 탐사나 이런 또 이 광물의 광산 투자나 이런 게 되고, 그 다음에 위탁 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기업이 부실화가 돼가지고 문 닫게 생겼는데 자기는 자본력도 떨어지고 마케팅력도 떨어지고 생산력도 떨어져서 도저히 내 실력으로 안 되니 좀 누가 와서 좀 이것 좀 하나 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여기 공장을 좀 경영을 해달라고. 그런 게 위탁 경영이에요. 그래서 위탁 경영 같은 게 우리가 실제로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5년 동안 카자흐스탄이라는 중앙아시아 국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동광산, 동재련소 이것을 우리가 위탁 경영을 성공리에 끝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위탁 경영 같은 것들도 있고, 이건 전체 회사 경영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도 하고, 또 물류에도 투자를 합니다. 물류라 그러면 물류 창고 지어놓고, 그 이제 제조업체에 물류 대행 서비스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물류 사업도 하고, 또 내수의 이제 유통, 또 도매업을 하는 거죠. 그 이제 이 물건을 사다가 창고에 재고로 가져가 놓고 소매 필요할 때마다 사가지고 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M&A도 할 거고, 또 프로젝트 오가나이징이라는 아까의 금융 기능이라든지 또 이 설계 능력을 가진 업체하고 연결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브랜드를 수출하는 이런 식으로 이게 단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제품이나 이런 걸 수출하는 게 아니고 독자적인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이런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아까 그 앞장에 나온 거고 약간 비슷하지만은, 핵심 사업 모델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 소재 부품 SCM 영업이라고 그래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영업이 있고, 요건 이제 뭐 전자 소재나 디지털 부품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그다음에 영업 인프라 제공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후부의 그 의류, 후부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흑인의 힙합 패션. 그거가 이제 우리가 지분을 과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뉴욕 그 법인이 성공시킨 이 사업 모델인데, 이거 이제 영업 인프라 제공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거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프렌트를 수주해서 이제 파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렌트 수주, 이제 뭐 IT 통신도 있고 화공 설비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자정부 있죠, 각국에. 그러니까 전자정부를,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전자정부 그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 다음에 브랜드 영업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스토리지 미디어, 저장 매체나, PC 주변기기, 건강의료기기 등의 브랜드 영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삼성이 이제 전 세계에 자꾸 알려지니까, 우리가 CDR 있죠. CDR이라는 제품을 대만에서 생산한 거를 이제 뭐 유럽이나 뭐 이런 뭐 미국이나 이런 데 팔려고 그 삼성 브랜드를 붙였어요. 브랜드는 우리 거니까. 삼성 브랜드 그럼 잘 알려지니까. 그래가지고 브랜드 영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팔려요. 삼성 브랜드를 이렇게 파니까 많이 사주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브랜드 영업을 삼성 브랜드를, 이거 쓸 수가 없겠구나. 삼성 브랜드는 뭐 고급 뭐 핸드폰이나 이런 데 써야지. 이거 뭐 일반 이 저가 제품에 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최근에는 우리가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이제 플레어맥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뭐 러시아나 유럽에서 지금 많은 제품을 그 플레어맥스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러시아에서는 뭐 대표로 건전지, 또 필름,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우스, 키보드 뭐 이런 거고, 또 DVDR, CDR 이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나 이런 데서 CDR, DVDR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국별로 이제 다른데, 그게 이제 이 브랜드 영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제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잘 만드는 제조업체를 찾아서 그 브랜드를 붙여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브랜드 영업 같은 거는 우리가 디자인도 합니다. 패키지 디자인을 해요. 뭐 IT 컨슈머블들은 이 포장이 예뻐야 되니까 또 이렇게 디자인.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디자이너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 디자인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잘 만드는 매니팩처러를 찾아내는 이런 업무들이 이제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는 유통망을 컨택트를 해서 유통망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건을 전시를 이렇게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브랜드 영업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공장 운영 사업이 있어요. 스테인리스나 뭐 전기도 이런 거는 우리가 원래 제조업체는 아닌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소련이나 동구라파가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시장경제로 이렇게 됐죠. 시장경제로 될 때 공산주의의 이 경제체제는 계획경제입니다. 국가가 원가, 판매가를 다 정해줘요. 그리고 인센티브가 없어요.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월급이 똑같아.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시장경제로 이게 전부 소련을 위해서 다 바뀌었죠. 중국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 자기들이 시장경제 경험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선진 서방 국가들한테 민영화를 시켰어요. 민영화를 시키는데, 저희가 아까 제가 그랬죠. 카자흐스탄에서 5년 동안 위탁 경영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이제 이 동굴아파가 이렇게 이 시장 경제로 바뀔 때 거기 이제 동굴아파 헝가리, 체코, 또 폴란드, 지금 뭐 루마니아, 불가리아 뭐 많죠. 근데 제가 이 헝가리나 폴란드나 체코스로바키아가 오픈될 때 거기도 그때 민영화 프로젝트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9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험이 없었어요. 그 민영화되는 거를 들어가서 이거를 참여해가지고 운영하면 되겠다 이런 우리가 이 자신감이 없어서 못했는데 95년에서 2000년까지 이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제 위탁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거 민영화하는 게 할 수 있겠다 우리 실력으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까 기반이라 그랬죠. 해외 마케팅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다 품목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브랜드 인지도가 아주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되는 공장을 우리가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폴란드나 뭐 아까 먼저 민영화되는 데는 참여를 못했어요. 그때 실력이. 그 다음에 이제 루마니아에 스테인리스 압연 공장이라로 뭐 우리 숟가락 만드는 거 스테인리스죠. 그 다음에 건축물에 들어간 스테인리스. 그게 일반 철강제보다 가격이 5배, 6배 돼요. 고가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공장이 있는데 이거를 민영화된다 이런 이 얘기가 왔어요. 이제 회사가 그렇죠. 야 이거 우리가 민영화 프로젝트 찾아라. 이러면 뭐 독일 주재원 뭐 또 동굴아파 주재원들이 다 해집고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여기 스테인리스 공장이 민영화가 되는데 이거 참여해도 괜찮겠습니다 하는 이게 이제 보고가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참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럽에 있는 이 철강 메이커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겨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생산 공장 운영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특수한 케이스에 하는 겁니다. 상사가 아까 서비스업이라 그랬죠. 제조업을 안 한다고. 근데 저 케이스는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새롭게 뭐 설비를 맨 땅에다가 건물 짓고 설비 집어넣고 하는 거는 새로운 사람들 교육시켜야 되고 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공장을 하나 한다는 거는. 근데 이제 저런 거는 M&A나 이런 것들은 또 뭐 아니면은 부실 기업을 인수해 가지고 정상화시켜서 팔아먹는 거 이런 것들은 이미 공장이 다 지어져 있고 거기 숙련된 인력도 다 있고 마케팅 기반도 다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제 이 공장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건 우리가 알 수 있어도 새로운 거를 뭐 공장을 지어가지고 하는 이런 건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사업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아주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건 설명을 잠깐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서비스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류 창고를 지어놓고 그 물류 창고에다가 제조업체가 이제 제품을 갖다 놓으면은 우리가 거기다 보관해 뒀다가 뭐 이제 이 국내 수송 그 다음에 또 이 해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3자 물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류업을 또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원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석유나 가스, 석유 탐사도 우리가 이제 몇 군데 석유공사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최근에 이제 예멘에도 하나 탐사권 계약을 맺었고 카자흐스탄에도 하나 맺었고 이 탐사 사업에 우리나라가 석유가 없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종합상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제 이런 모델들이 삼성물산은 이렇지만 뭐 대우 인터내셔널이나 뭐 LG나 또 뭐 이 현대종합상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 각사마다 어떤 데는 자원개발에만 주력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브랜드에 이렇게 또 확
초점을 맞춘 데가 있고, 그래서 각사마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까 역량이라 그러면 그 기능이라 그랬죠. 여러 가지 물류 기능이나 뭐 IT나 또 마케팅 능력이나 파이낸싱 능력 이런 능력들하고 그 회사가 전 세계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네임밸류, 브랜드의 신뢰도 등에 의해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상사의 그런 인재상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 상사에 들어와서 결국 성공을 하고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우리 회사가 이제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뭐 우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가 돼야 된다. 업계 전문가라 그러면 마케팅이나 금융, 물류, IT,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최고의 시장 가치를 보여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가 돼야 되겠다.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는 이제 해외 주재를 거의 다 합니다. 해외 주재가 필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해외 주재원 생활을 다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외 주재원이 지금 150명 돼요. 150명인데 5년 정도 주재 텀을 보기 때문에 회사가 750명이 150명을 5년 텀으로 이렇게 해주려면은 우리 회사가 지금 해외 주재 나갈 수 있는 사람 수가 한 600명 돼요. 전체 이제 그 다큐멘테이션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해외 주재를 할 수 있는 이런 인력수가 600여 명 되는데 650명에서 한 700명. 이 사람들이 5년이면 다 나가는 겁니다. 그죠? 150명이 있으니까 5년 기다리면은 찬스가 와요. 대체로. 그 과장 때부터 내보내주니까 뭐 대리 때는 또 안 나가고, 그래서 과장 때 나갔다가 5년 근무하고 들어왔다가 또 한 몇 년 본사에 근무하다가 차장 때쯤 돼가지고 또 나가서 한 5년쯤 근무하고 들어오는, 이게 앞으로의 우리 회사의 일반적인 해외 주재의 패턴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은 뭐 10년 있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3번 간 사람도 있고, 한 번 간 사람도 있고, 한 번도 못 간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근본적으로 해외 주재는 필수고, 그래서 필수인데 이제 그거는 인력 구조상 이제 다 갔다 올 수 있게 돼 있다. 그런 게 되고, 그다음에 선진 기업의 연수도 보냅니다. 선진 기업에 또 연수도 보내고 교환 근무도 해요. 우리가 이제 월드뱅크하고 스태프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월드뱅크에도 2년에 2명씩 보냅니다. 거기 뭐. 그래서 제가 그 월드뱅크에 가서 이제 부탁도 하고 그 교환 근무. 우리는 이제 월드뱅크에 보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받아줘서 지금 뭐 한 4명인가가 맞췄고, 지금 또 2명이 연수 중에 있어요. 근데 그쪽 사람들도 우리 회사에 와서 교환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건 잘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안 올라가래. 그 생활 환경이 안 맞아서 그런지 그건 안 되고, 하여튼 우리는 배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열심히 지금 뭐 이 교환 근무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에서 선발을 해서 주로 금융, 월드뱅크 금융이기 때문에 금융 관련된 부서에서 인원을 뽑아서 보내는 이런 그 근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감각을 키워주는 이런 회사의 프로그램이 있고, 이제 결국 이런 이 업계의 아까 얘기한 그 기능의 전문성과 또 이 글로벌 감각을 교육이나 주제를 통해서 익혀서 미래의 사업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개의 사업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시키는 이러는 게 아니고, 과장 정도 되면 이제 보통 들어와서 과장 되면 10년 뭐 이렇게 되는데, 과장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과제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과제를 만드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능을 몇 개 결합을 해서 이 과제를 만들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우리 회사의 그 과제, 이 사업 과제 만드는 거 설명은 되게 재밌는데, 그건 오늘 시간 관계상 얘기는 못하고,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이 하나의 사업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미래의 사업가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인재상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있어요. 네. 근데 다음에는 이제 상사의 그런 글로벌 그 인재상은 이렇고 사업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데, 이제 글로벌 전략은 뭐냐 이걸 보면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운영, 시장, 경쟁력 제고 전략, 그 다음에 주요 해외 사업 모델은 뭐가 있나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2개 국가에 이렇게 이제 몰려 있어요. 요쪽하고 요쪽하고 이렇게 돼 있죠. 법인이 13개고 지점이 49개, 생산 거점이 14개, 주재원은 150명이고 현지 직원이 2,150명이 있습니다. 현재 그 해외 사업의 영업이익 비중을 보면은 작년도에는 60%가 해외 사업에서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전체에. 근데 2007년도에는 80%가 해외에서 전부 이익을 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내에서 이익을 내는 활동이 아니고 해외에서 80%를 낸다. 이렇게 보면 되고, 조직은 7개의 해외 법인 중심으로 해외를 운영을 한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 특성에 따른 대표 사업 모델들을 개발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업 모델하고 유럽의 사업 모델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역 특성에 따라서 그 사업 모델을 만들어 간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대로 이제 IT라든지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지 또 식스시그마라든지 또 기업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교육도 시키고 또 시스템도 강화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현재 이 글로벌 전략의 이제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조직운영 전략에 아까 6대 중액법인 중심으로 이렇게 통합 운영을 되는 거는, 여기 아시아 같으면 싱가포르에 우리 아시아 본부가 있는데, 요게 요렇게 쭉 아시아로 묶여 있다. 요 지역 총괄 운영 체제로 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은 타이페이, 홍콩, 또 중국 내가에서 다 뭉쳐져 있고, 일본이 독자적으로 하나 있고, 미국은 LA, 멕시코, 뉴욕, 이렇게 뉴욕이 본부인데 여기 다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하나 있고, CIS는 유럽에 들어가고, 이제 아프리카, 중동이 또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지역의 본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국별로 이렇게 이제 이 네트워크가 되죠. 그 쌍방향이 아니라 모든 이 거점들 간의 네트워킹으로 정보나 사업 등이 서로 연결되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장별 전략을 보면은 우선 유럽은 투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스테인리스 공장을 루마니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또 이 현지 유통 영업을 하고 있어요. 섬유화학. 또 이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하는 게 목표로 돼 있고, 미국은 여기도 이제 현지 유통 영업을 하는데 직물이나 의료기기, 정보통신기기 등을 하고 있고, 또 이 금속이나 화학, 철강 같은 커머더티성을 우리가 취급하고 있고, 중남미 지역은 자원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소싱을 강화한다. 그래서 지역별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다릅니다, 이게.
CIS 국가는 브랜드를 브랜드 사업을 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고, 또 금속이나 자원, 화학 등의 소싱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CIS 국가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자원을 우리가 가져온다. 그 다음에 디지털 제품은 현지에다가 우리가 유통 영업을 하고 있다. 일본은 첨단 소재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우리가 소재나 부품 등을 사오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철강이나 화학은 판매를 우리가 일본 시장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동 아프리카는 화학 제품은 이쪽에서 이제 산유국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산유국 돈 많으니까 브랜드 짓는 건 우리가 팔고, 또 카타르나 알제리 이런 데 우리가 이제 유전에도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이제 자원 개발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시아는 이 석유화 플랜트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철강이나 화학 같은 이 산업재에 그 내수 마케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금속이나 화학 영업에 이제 복합 무역을 하고, 현지 내수 영업을 좀 늘려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운영 사업으로는 물류센터나 또 철강의 그 강제 가공센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섬유 경공품은 소식력을 강화해서 중국에서 사서 미국에 팔고 유럽에 파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한 중국 내에 판매하는 거, 이런 그 판매 기반을 우리가 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문화와 인재, 거래선, IT, 리스크, 식스시그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먼저 이건 대충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알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잘 돼야 그 해외 수익력 확대를 위한 인프라가 강화된다 이런 차원이고, 여기서 보면 이제 식스시그마를 삼성그룹 전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식스시그마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힘들어해요, 다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식스시그마를 하게 되면은 그 일 자체가 좀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해외 사업 모델을 이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후불에는 사업 모델을 보면은 이건 이제 파트너십입니다. 여기 이제 파트너가 있고 우리 삼성 회사가 있어요. 이건 이제 영업 인프라 제공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이 파트너는 디자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제품의 디자인. 그 다음에 소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파는 제품을 어디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만드는 매니팩처러를 알아요. 파트너가. 그 사람은 이제 소싱하고, 그 다음에 판매도 미국 내 유통 채널에 이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고, 마케팅도 이 사람들이 다 하고,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가지고 그 제품을 이제 기획을 해서 만든다. 이런 기능을 이 파트너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그럼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구매, 이 금융을 일으켜서 파트너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물건을 사다 주시오. 그럼 우리가 물건 사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창고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 판매 하기 전에 재고 관리를 우리가 해요. IT 시스템 다 깔아가지고 물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가 판매를 한다 그랬으니까 판매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다 파시오. 그럼 우리가 이제 팔고 청구서를 보내요. 그러니까 대부분 회수는 우리가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역할이 이게 분류가 돼. 이게 원래 다 합쳐져야 한 세트가 되는 건데, 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렇게 합쳐서 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이제 구매나 금융이나 재고 물류나 창고 운영이나 IT 판매 여신을
인프라 제공 사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후브라는 힙합 패션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03년도에 1억 3천만 불 팔고 2004년에 1억 3,500만 불 팔고 그랬는데 이제 힙합 패션이 한풀 갔죠. 그 뭐 경쟁자가 막 생겨서 한풀 가니까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신발을 시작했어요. 신발은 또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을 했죠. 신발 전문가. 그래서 신발 전문가를 또 해가지고 요가 똑같이 신발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소싱하고 판매하고 마케팅하는 거는 전문 이 파트너가 하고 우리는 또 여기 있는 금융, 재고, 물류, 창고 운영, 판매 여신 관리 이걸 우리가 다 하고 그래서 신발을 또 운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제 신발 브랜드가 많아요. 뭐 피에르 가르땅도 이게 신발 브랜드고 여러 가지 그 해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사람 눈에 안 보여요. 물건 만들어서 파는 것만 눈에 보이지 이런 서비스가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옛날에는 75년도에는 우리 주재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섬유 뭐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수주 받는 거 수주 받아서 한국 메이카에다가 오다해서 물건 만들어서 갖다 파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이익도 안 나고 문제만 일으켰다 이거죠. 배가 한참 걸리는데 그때 뭐 우리나라 의복이 70년대에 뭐 잘 만들지 않고 잘못 만드니까 덴추가 오른쪽에 붙어야 되는데 왼쪽에 붙고 뭐 이렇게 가요. 그럼 그거 팔면은 반품 먹으면은 끝이에요. 넉마 조각 되는 거야.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주문을 했는데 주문 기회를 못 맞추면은 그건 넉마 쪼가리지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단추가 왼쪽에 있어야 될 게 오른쪽에 있고 안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아마추어적인 거는 안 되고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전문가예요. 완전히. 디자인 기획하고 뭐 마케팅 네트워크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가가치를 올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거 영업 인프라 제공 사업이라는데 이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런던에도 해요. 런던에서도 우리가 신발도 팔고 섬유도 파는데 요거는 조금 달라요. 또 그거는 이 기능의 결합도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요런 이 후보가 이제 우리가 성공 사례로서 사내에서는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프로젝트 오가나이징 사업을 보면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프로젝트 기획을 하고, 기획이라는 거는 feasibility study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융을 알선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 구매, 시공, 이것들의 계약자들을 다 주선해주고, 그리고 장기 구매 계약을 우리가 하고, 컨설팅, 운영, 메인티넌스까지 하는 복합 서비스 일체를 합니다. 여기 우리가 아프리카 가나에 정유공장을 했어요. 정유공장을 개보수로 하고 그 다음에 일부 확장 신설도 했는데 2억 5천만 불 규모를 저희가 90년대 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이게 제조업체가 아니라서 SK건설하고 같이 갔어요. SK건설은 이 정유공장을 건설하는 능력이 있어요. SK건설하고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금융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수출입은행에서 금융을 끌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조건이 정유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담보로 금융을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은 담보가 있어야 되죠. 그 담보는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가 가져온다 이거예요. 그게 담보예요. 그걸 왜 오프테이커라고 그래요? 오프테이크인데 오프테이크를 해야 이 공사 대금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오프테이크도 우리가 뭐 석유화 제품을 석유 제품을 우리가 전 세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비톨이라는 전문 상사 유럽계 상사를 우리가 모시고 와서 오프테이커로 쓰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이렇게 오가나이즈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 하는 일이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아웃소싱을 전문 업체들을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프로젝트를 한 케이스가 가나 정유 플랜트입니다. 그다음 요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플레어맥스라는 이 브랜드를 우리가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건 타겟 커스터머는 16세에서 29세의 연령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브랜드의 캐릭터는 뭐 재미있고 또 인간적이고 이런 건데, 여기 보면 요걸 우리가 플레어라고 부르는데 요 캐릭터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할 때 요 캐릭터를 같이 광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미디어의 성능과 경험을 이제 풍부하게 한다. 브랜드의 역할이 이제 이거 이제 스토리지 미디어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스토리지 미디어에서 이거 더 넓힐 수가 있겠다 이 생각을 저희가 해요. 그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러시아를 출장 다녀왔는데, 러시아에 우리가 이걸 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자원이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수출이 무역 흑자가 한 800억 불 나요. 근데 소비재는 전부 수입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재의 80%가 전부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가서 이제 이런 거를 팔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건전지, 러시아는 건전지를 많이 써요. 우리 건전지 많이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키보드, 마우스, 또 DVD, 또 CDR, DVDR, 또 필름도 우리가 세계의 필름 메이커를 가서 우리 브랜드 붙여서 파는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우리가 이제 브랜드를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엿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회사 하나의 브랜드 사업부라고 부르는데, 사업부가 이 브랜드를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가 잘 되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다른 제품을 또 막 갖다 붙이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브랜드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게 이제 이 역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류센터는 우리가 이제 창고 운영을 하는 건데, 우리가 창고를 여기다 하나 지어놓고, 공급자가 부품을 보낼 때도 여기다 집어넣고, 또 제조된 거를 또 여기다 집어넣고, 또 운송을, 이 중간에 꼭 거쳐가야 되는 중간 기착지로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광동성이 하고 있는데, 우리 욕심은 좀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중국의 중부, 북부로까지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인리스 압연 공장 운영 사업이게 돼요.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굴아파에 시장 경제로 체제가 전환이 되면서 민영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참고로 이걸 설명을 드리면은 97년 12월에 인수를 했어요. 그때 여기 우리나라가 한창 IMF 위기로 막 난리가 나고 힘들 때인데, 그래서 현재는 2004년도인 현재는 생산량이 2배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1998년에 생산량이 6만 7천 톤이었는데 우리가 인수한 다음에 11만 3천 톤으로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매출액으로 보더라도 4천만 불에서 1억 4,400만 늘렸고, 그리고 이제 2002년 루마니아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루마니아가 많은 이 국영 기업을 민영화 시켰는데,
민영화된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아주 잘했다. 이런 그 내용이 주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우리가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운스트림 제품을 확대해가지고, 철강 유통 서비스 센터와,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유럽을 전체화 중국 쪽으로도 이걸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걸 좀 검토하고 있어요. 중국에 좀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가 이제 이 해외에서의 그 상사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해 드렸고, 요거 이 루마니아 거 과연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루마니아의 이제 이 공장은 1974년 1월에 루마니아 국영 철강회사로 설립이 된 겁니다. 설립이 됐는데 79년 11월에 스테인리스 판재를 생산을 시작했고 81년 1월에 상업 생산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97년에 삼성물산이 경영권을 확보한 겁니다. 이게 역사가 23년 동안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던 거를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민영화 참여해서 인수해서 하는 거죠. 대지 면적이 74,000평이고 종업원이 지금은 1,036명입니다. 지분 구성은 우리 삼성물산이 75% 가지고 있고, 삼성물산의 해외 법인인 프랑크푸르트 법인이 여기 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 본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생산 능력은 스테인리스 철판을 한 6만 톤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용 철근을 한 10만 톤 이렇게 캐파를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를 이 선정을 그럼 왜 우리가 했느냐는 배경을 보면, 삼성물산은 철강에 대한 영업 노하우가 있어요. 우리 회사가 75년에 종합상사 1호로 지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철강제를 전 세계 수출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수출을.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강제의 해외 판매다 그러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있으니까 이거 판매 네트워크가 있어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하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성장 제품입니다. 이 스테인리스라는 게. 왜 국민소득이 올라갈수록 녹이 안 쓰니까 건물도 외장이나 엘리베이터 내장 보면 전부 스테인리스예요. 고급 제품이다, 이게. 이건 앞으로 고급 제품이고 수요가 늘고 장래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하기로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은 첫 번째 보면은 선행 사업에 대한 성공이 있어서 자신감이 있다 그랬죠. 이건 우리가 이미 95년에서 2000년까지 카자흐스탄에서 국영 광산 동재련소를 우리가 운영을 해가지고 정상화를 시켰어요. 6만 명입니다. 거기에 카자흐스탄의 그 동광산 재련소의 전체 인력이 6만 명이에요. 엄청난 인력이고 엄청난 규모의 기업인데 우리가 5년 동안 위탁 경영을 해서 성공을 시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노동자들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루마니아. 루마니아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구권의 민영화가 추진이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헝가리, 폴란드, 체코는 시장 개방이 완료 단계지만 여기 시작이니까. 그 다음에 루마니아를 보니까 칸츄리 리스크가 적더라. 이거 루마니아는 그 로마, 이태리, 로마 후손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사람들이 괜찮아요, 합리적이고요. 합리적인 법과 사회 체제가 돼 있더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케팅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하니까 자신 있으니까 한 거죠.
이제 그 삼성의 강점하고 현지 기업의 강점을 또 살펴봐야 되죠. 과연 우리가 들어가서 뭘 가지고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걸 보니까 우리는 판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법인의 거점을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되겠다. 연 평균 한 6 내지 8% 증가가 예상이 됐고 마케팅도 할 수 있고 자금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인력 관리나 공장 운영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자신이 있겠다. 또 그럼 그 오테르럭스라는 공장이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떤 강점이 있는가 이걸 보니까 생산 설비가 일본 거예요. 일본이 74년도에 공급을 해준 설비고 공장의 레이아우트가 아주 좋아요. 확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를 대비한 레이아우트를 다 가지고 있었고 노동력이 일본 연수를 20%가 다녀왔어요. 일본에 가서 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경력이 15년 이상이에요. 거기에 그 숙련 노동자들이.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딱 거기 들어가 보니까 이제 1기에 97년 말서부터 98년까지 이제 루마니아에 우리가 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생판 모르고 들어가니까 처음엔 당연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MF 위기가 우리 왔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계획 수립 시점에는 우리가 예상을 못했는데 막상 실천 단계에 가서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닥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졌어요, 우리나라가. 97년도, 8년도에는요, 돈을 안 빌려줘. 이게 막 우리나라 기업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 문제도 생기지. 거기다가 또, 거래선 개발도 뭐 시장이 그때 뭐 또 들어가니까 말이죠. 막 나빠지니까 또 거래선 개발이 또 잘 안 되고 한국의 대외 신인도는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98년도 하반기에는 야, 이거 뭐 안 되겠다. 차라리 이게 뭐, 팔고 나가는 게 좋지 않냐. 이제 이런 이 철수 시나리오도 검토했어요. 이게 공장을 운영하면요. 저 원료를 사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원료는 포스코에서 샀는데, 포스코에서 이렇게 사면은, 지금 내가 원료를 주문하면은, 주문한 날짜로부터 선적해서 오는데 한 달 걸리고 생산하는데 한 달 반 걸리고 그러면 아무리 빨라야 2달 반에 돼야 들어와요. 2달 반 돼서 들어오고 2달 반 만에 이제 들어온 거를 생산을 바로 해서 뭐 3달 만에 이제 생산이 완료돼서 그 수요가한테 이렇게 배달이 될 때 되면 시장 가격이 떨어질 땐 말이죠. 나는 이게 원료를 그 500불에 사가지고 뭐 700불에 팔려고 그랬는데 원료값이 떨어지니까 석 달 뒤에는 그때 원료값이 한 300불 되면 시장 완제품 가격이 500불이 돼요. 그러면 이 700불에 생각했던 게 500불이 돼서 200불 손해가 나요. 이 공교롭게도 이게 시작을 하자마자 그때 뭐 동남아도 경제 위기가 오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 경제가 나빠지니까 가격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하는 거라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을 수가 없죠. 처음에 공장 운영하면서 원료 사와야 되는데 사오자마자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냥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다음 전 세계 시장이 나빠지니까 사던 사람들도 구매량을 줄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마케팅도 어렵고 이제 이게 1단계로 우리가 이제 고생을 이제 들어가자마자 고생을 했죠. 근데 제2기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인데, 그거 팔려고 해도 팔립니까? 안 팔리지. 전 세계 시장이 나쁜데. 그 이제 할 수 없다. 그대로 하자. 초년된 적자 났어요. 할 수 없이. 근데 2단계는 본격적으로 다운사이징을 하자. 그래서 이 인력이 1580명인데, 이거 1000명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철근 제품을 많이 줄이고 철근 제품 중에서 일부 경쟁력 있는 것만 생산을 해서 루마니아의 내수 시장에다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테인레스 쪽에다가 역량을 집중을 했죠. 그리고 또 일부 경영진 교체를 하고 현지에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 안정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좀 도모하는 단계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이제 재밌는 일은 이게 인력을 1580명에서 1000명으로 축소시키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인력 감축한다고 하면 노동조합에서 뭐 난리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알아보니까 이게 명예퇴직을 시켜주면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테인레스 그 환제 라인하고 본강 라인이 있는데 본강 쪽을 줄였거든요. 본강을 줄인. 근데 그때 이게 구조조정할 때 흑자가 나고 있었어요. 흑자가 날 때인데도 루마니아 정부가 뭐라 그러면 흑자 나는 기업이 구조조정하는 거는 무조건 도와준다. 그 적극적으로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흑자 나는데 왜 사람 자르냐 이럴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각 국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게 다르더라 하는 거를 이제 그때 우리가 또 한번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명으로 이제 축소가 되어 있는 그런 단계고, 그 다음 이제 3기가 이제 2000년부터 현재까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시설을 좀 현대화를 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2002년에는 세전이익이 680만 불이 났습니다. 많이 났어요. 그 전에 적자난 거는 다 만회하고, 이제 이 680만 불, 2002년도에는 이제 좀, 세전이익이 이제 났고,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제 시설 현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생산 제품을 또 그 투자를 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그게 프리시즌이라는데, 이거는 보통 그 스테인레스 판재는 우리가 0.2mm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0.2mm짜리를 가지고 0.1mm 이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들어가냐면은 뭐 핸드폰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톡톡 튀어나오죠. 우리가 써보면 거기에 용수철이 들어가요. 그런 데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아주 그 부품에 가까운 그 프리시전이라는 이런 사업에 우리가 2001년 8월에 기공을 해가지고 1년 만에 가동을 시켜서 지금 정상화 시켜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핵심 인력도 양성을 했죠. 루마니아 그 공과대학에 제일 좋은데 거기서 아주 우수 인력들을 뽑아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또 뽑고 이렇게 이제 핵심 인력들을 키워가고 있는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 이제 이 사업을 해보는 과정에서는 우리 회사는 뭐하는 회사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비스업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매치메이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가나이징만 해요. 내가 뭐 권투시합 프로모터 같은 거지. 싸울 사람은 이쪽에 2명이 있고 둘을 다 불러다가 경기 다 만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럼 이게 공장에도 뭐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엔지니어 밖에서 또 끌어와요. 경험 있는 인력들 데려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누가 나가냐? 파이낸싱 관리 담당하는 인력하고 마케팅 인력이 주로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아웃소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무관리, 파이낸싱, 마케팅 이것만 우리가 딱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밖에서 사람들 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요. 그래서 요거는 10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은 본사에서 나간 인력은 지금 5명입니다. 5명이 나가 있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뭐 현지 인력하고 뭐 아웃소싱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정상화를 이제 했다. 우린 그렇게 얘기하고 루마니아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2년 동안 지정이 됐고, 근데 삼성에 이제 경험이 없지 않느냐 그 우려를 이제 많이 했어요. 극복을 했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처음에 이거 이제 민영화 입찰에 딱 들어갔는데 프랑스에 이 큰 철강 회사가 참여했어요. 근데 우리도 참여했는데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민영화할 때. 아, 이거, 삼성은 트리비판을 회사인데 왜 여기 왜 왔냐, 이거지. 쇠 가공 공장에. 저기 공항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프랑스 사람들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이 버스 타고 이렇게 비행기까지 가게 돼 있었는데 저한테 물어요. 당신들은 텔레비 파는 회사 아니냐? 근데 왜 여기에 들어왔느냐? 잘 알지? 삼성이 무슨 뭐 스테인리스 공장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민영화에 들어오냐? 이렇게 의아롭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제가 뭐 답변하지 않고 우리가 뭐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들어갔다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상사 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업이라는 게 그 핵심 기능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그게 상사업이고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 회사의 인력들이 무지하게 재밌어합니다, 아주. 재밌는 게, 이 인력은 많지 않은데 비즈니스 모델은 많고, 그냥 정결권도 많고, 굉장히 전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찾아내야 되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마케팅이나 자금 부족에 의한 경영난도 우리가 극복을 했고 안정적으로 연 500만 불 정도의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다. 또 삼성의 이미지도 제고했다. 가장 모범적인 외국 기업 상을 수상했고 또 루마니아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다. 또 이제 삼성물산 본사에다가도 기여를 하고 있죠. 현지 경영의 노하우를 획득하고 전문 인력이 양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해외에 거점을 만들면 계속 전문 인력이 양성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본사로 들어와 있다가 또 나중에 다시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전문 인력이 자꾸 늘어난다. 또 연관 분야의 사업 확대 기반도 만들 수가 있다. 우리가 루마니아에 이런 상상 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루마니아라는 국가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지금 구상하는 게 또 있습니다. 요거는 97년에 아까 6만 6천 톤 생산했는데 2003년에 10만 6천 톤이고 고용 인원은 1,580명이 1,036명으로 줄어들었고 생산성은 1인당 40톤 생산하는 게 102톤으로 2.5배가 늘었다. 그래서 이제 정상화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성공 요인을 보면은 신뢰도를 구축했다. 처음에 들어가면, 현지 경영진들이 색안경을 쓰고 봐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틀림없이 또 이익만 그냥 착취해가지고 가지 않냐. 누구나 다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의심을 빨리 벗어나야 호응을 잘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명하고 정도 경영을 했고, 현지 경영진이나 종업원들과 융화를 잘해서 굉장히 신뢰를 구축했기 때문에 큰 노사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역량을 집중할 수가 있었다. 마케팅이나 네트워크의 구축 등 핵심 기능, 우리가 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명확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 항상 이 핵심 역량이 뭐냐 기업에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기업은 수익력이 올라가고 그렇지 못하면은 수익력이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집중을 했다. 그리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계획을 짰고 또 사내 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집중화를 한 게 사업 성공의 관건이었다. 또 사업가 정신이나 이런 리더십도 많이 했고 지금은 여기도 이제 식스시그마를 도입해서 하고 있어요. 식스시그마 우리가 여기서 선생을 보내가지고 공장이기 때문에 식스시그마를 해서 과학적인 프로세스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비전은 현재 6만 톤인데 12만 톤 체제로 가겠다. 사업이익을 2천만 불 정도로 하겠다. 그래서 이거 프리시전이라는 거를 3만 톤 생산하고 나머지를 9만 톤 생산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더 확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공장 내용이에요. 요거 이제 아병기. 요거 이제 요게 아병기예요. 20단. 아병기 룰이 20개가 있는 요런 이제 아병기고,
요건 이 반짝반짝하게 하는 그런 색깔을 내는 그 브라이트 어닐링 라인이고, 요거는 스테인리스 코일이에요. 이 철강 코일. 이건 이제 와이어로드도 생산하고 이 철근도 생산한다. 제가 이게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거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갈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종합상사가 이제 뭐 하는 거냐 하는 걸 정리를 하면은, 종합상사는 서비스를, 부가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전 세계에서 만들어내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 서비스를 만들어내려면 다방면의 경험도 있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업 기반도 있어야 되고, 전문 기능도 우리가 개발해 나가는, 그게 국가에 기여를 하고, 지금도 이제 우리 주재원들이 뭐 불철주야 굉장히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은 힘들어도 굉장히 재밌어 한다는 겁니다. 또 회사에서도 1년에 170시간의 교육을 시켜요. 대학을 졸업해서 입사를 하면은 1년에 교육시간 170시간이 뭐 가르치냐? 마케팅 다시 가르치고, IT도 가르치고, 물류, 금융,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런 거 다시 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목에 따른 교육을 또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또 이제 해외 주재원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종합력을 키우는 건데, 뭐 종합상사 그러면은 물건 수가 많은 게 종합상사다, 이렇게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대체로 생각하는데, 물건 수가 많은 게 종합상사가 아닙니다. 종합이라는 낱말에 대해서는 종합력이 오가나이징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 기반과 여러 가지 핵심 기능을 잘 연결을 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게 종합상사. 그 종합력을 키우려면은 다방면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기 전공 지식 이외에 다방면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해외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에서는 이러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로 하면은 돈을 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실제로 해외에 나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수합니다. 우수하기 때문에 헝그리 정신도 있고, 그래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절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데에도 우리나라에서 이 교육받은 인력들이 굉장히 잘해낼 수가 있다.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느낀단 말이죠. 지금 이제 우리 나름대로 비전을 2012년까지 비전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종합상사가 최근에 이제 뭐 무역회사 이런 개념에서는 벗어나야 되겠다. 실제로 우리 회사가 지금 전체 본사하고 지사 매출액을 다 하면은 수출이 차지하는 게 25%가 안 돼요. 수출 포션이 25%가 안 되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가전제품은 메이커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수출을. 종합상사 이용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자동차도 메이커가 다 하죠. 철강을 우리가 이제 수출을 우리가 해요. 철강은 무역 창고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나머지야 뭐 화학 제품도 그렇고 뭐 조선도 그렇고 전부 메이커들이 다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나도 종합상사가 늘리는 게 아니고, 종합상사는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고객이 바라는 그런 부가가치가 있는 솔루션을 개발을 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게 이제 종합상사 업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런 2000년 이후에 우리가 변신을 한 건데, 앞으로 10년 동안 이와 같은 방향으로 한다면은 훨씬 더 강해질 거다. 좀 그렇게 느껴요.
지금도 이제 이게 해외 나가면 실수 많이 해요. 실수들 많이 하는데, 그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를 잘 이렇게 이 정리를 해서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또 이게 자료를 정리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성공 사례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실패 사례에 대해서도 교육을 많이 시켜요. 워낙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거고 전혀 생소하게 느껴서 남의 경험을 이렇게 스스로 취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합상사가 이제 어떤 거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오늘은 대충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이제 강의는 끝내고.